안녕하세요. 너와라TV 역사가 보여의 김여경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대한민국의 설계도라 할 수 있는 독립정신이 지필되는 과정을 살펴보았는데요. 청년 이승만은 한성감옥이라는 절망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건국정신을 완성시켰습니다. 오히려 위기가 기회로 바뀌어 이승만이 독립운동의 지도자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되었죠. 현재 대한민국도 위기인데요. 우리도 이것을 교훈 삼아 위기를 기회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904년 8월 7일, 이승만은 드디어 그의 나이 30이 되던 해 감옥에서 풀려나게 됩니다. 하지만 출소의 기쁨도 잠시 이승만에게는 중요한 임무가 맡겨졌습니다. 과연 어떤 임무였을까요? 이승만은 임무를 위해 출소 후 바로 미국으로 향했습니다. 얼마 전 문재인 대통령도 미국을 방문했었죠.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북미 회담에 대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건국 이후 대한민국의 역대 대통령들은 항상 미국을 방문하였는데요. 미국은 우리와 긴밀히 공조하는 우방이자 부정할 수 없는 세계의 중심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방미는 외교적으로 몹시 중요한 관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승만에게 맡겨진 임무는 바로 그 시초라고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가 방미의 첫 테이프를 끄는 것이죠. 당시 국내 상황은 제1차 한일협약으로 일본에게 나라가 넘어갈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고종은 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조미수 통상조약을 근거로 미국에게 조선의 안보를 도울 것을 요청하려 했는데요. 이를 위해 영어에 능통한 인재가 필요하였고 바로 이승만이 제격이었습니다. 실제로 이승만은 최초의 한영사전을 제작할 정도로 영어 실력이 뛰어났습니다. 하지만 이승만은 무능한 고종의 요청을 외면합니다. 대신 민영환과 한규설의 요청으로 고종의 밀사가 아닌 조선 정부의 밀사로서 1904년 11월 4일 미국으로 향합니다. 대한민국 건국 가이드, 오늘 저와 함께 하실 곳은 바로 미국입니다. 이승만은 미국에서 존 헤이 국무장관을 만나 조미 조약을 전력으로 이행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내는 등 미국에서의 밀사 역할은 잘 풀려가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무슨 운명의 장난인지 존 헤이 장관이 갑작스럽게 병으로 사망하게 되면서 모든 계획은 중단되고 맙니다. 미국 대통령을 만나 조선의 독립보전을 촉구하려던 계획에 큰 차질이 생긴 것이죠. 그러나 이승만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미국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 하와이 군인 4,000명에게 청원서를 받고 윤병구 목사를 통해 미 국방장관 윌리엄 태프트에게 소개장을 받습니다. 이런 노력 끝에 뉴욕 롱아일랜드의 한 별장에서 드디어 루즈벨트 미국 대통령을 만나는데요. 이 자리에서 이승만은 조선의 독립을 유지할 의무를 이행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이대로만 이행됐다면 36년간의 일제식민지 기간은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당시 루즈벨트는 미국은 러일 전쟁 후 조선을 일본의 보호국으로 만드는 데 동의한다는 이른바 가스라 테프트 밀약을 이미 맺은 상태였습니다. 이승만과 이 루즈벨트의 만남은 전혀 의미 없는 단순한 외교적 제스처에 불과했던 것이죠. 조선의 독립을 위해 원대한 포부로 미국 땅을 밟았던 이승만은 강대국 위주의 냉정한 국제정치 앞에 약속의 국민으로서의 처절한 만을 느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1905년 11월 7일 을사조약으로 우리나라는 외교권을 박탈당하고 맙니다. 이승만을 아꼈던 법무대신 민영환은 이 소식을 듣고 분을 이기지 못하여 자결을 선택하고 마는데요. 이승만도 한없이 통곡하며 조선 왕실의 무능함과 일본의 만행에 대하여 분노합니다. 이때부터 이승만은 오로지 학업에 전념하는데요. 마지막 남은 희망은 한국 사람을 갱생시키는 길뿐이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선교사들의 추천서와 배제학당 학력을 인정받고 조지 워싱턴 대학에 입학한 이승만은
서양 학문의 기초 과목들을 공부하면서 미국 정치의 흐름과 세계 정세의 역학관계를 파악하게 됩니다. 학업을 수행하면서도 원스턴 근교교회나 YMCA를 돌며 강연이나 설교 활동을 했습니다. 조선이 5,000년 역사를 가진 독립국이며 일본의 통치 없이도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자주 국민임을 적극적으로 알리며 여론을 형성해 나갔습니다. 타고난 연설가였던 그는 청중들을 끌고 가는 힘이 대단하여 인기가 좋았습니다. 나라를 잃게 된 약소국 국민이었지만 그는 언제나 당당했습니다. 배제학당 당시 언론인으로서의 경험이 있었던 그는 강연뿐 아니라 각종 신문기구 활동을 통해 계속해서 조선의 독립을 외쳤는데요. 당시 일본에게 우호적이었던 미국에게 일본의 팽창은 미국에게도 위험하다는 주장을 늘 내세웠습니다. 한국의 독립을 보전하고 지원하는 길만이 미국에게도 이득이라고 역설한 것입니다. 이 주장이 나중에는 코리아 완충지대론으로 발전하였는데요. 결국 이승만은 일본 내막기, 재팬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책을 저술합니다. 당시 미국인들이 봤을 때는 전혀 가능성 없는 허황된 내용이었기 때문에 1941년 일본이 진주만을 공습하기 전까지 이승만은 많은 비판을 받습니다. 하지만 공습 이후 이승만에 대한 평가가 180도 달라지게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너아라TV 역사가 보여 5회에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으니 한번 찾아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계속 이어가 볼까요? 지금도 금수저, 은수저가 아닌 이상 대부분 유학생들의 생활은 넉넉하지 못합니다. 하물며 그 시절에는 어땠을까요? 제대로 먹지도 입지도 못했을 겁니다. 이렇게 학업에만 전념해도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 이승만은 조국의 독립을 위한 강연을 다니며 분투합니다. 그러던 중 겨우 미국으로 데려온 하나뿐인 아들마저 병으로 앓고 맙니다. 자식을 잃은 슬픔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것도 자신이 미국에 데려온 후 이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자기 자신 때문이라는 자책 또한 심했을 겁니다. 이렇게 어려운 유학 생활이 이어가면서 힘들고 가슴 아픈 일들이 많지만 그를 가장 서럽고 고통스럽게 만든 것은 다름 아닌 나라가 없다는 현실이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시련이 있었지만 이승만은 결국 1907년 6월 5일 조지 워싱턴 대학을 졸업합니다. 이후 귀국길을 미루고 다시 미국 최고 명문대인 하버드 대학에 입학해 석사 과정을 밟는데요. 이후 바로 이어서 미국 동부의 명문 프리스턴 대학 박사 과정을 밟습니다. 이때 형성된 인맥들은 후일 이승만에게 큰 도움을 주는데요. 보통 12년 이상 걸릴 과정을 이승만은 단 5년 만에 끝냅니다. 이 기록은 아직도 깨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프리스턴 대학에서 이승만은 국제법과 외교사를 전공하는데요. 속수무책으로 열강을 강요해 불평등 조약을 맺어야 했던 현실 속에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는 국제법을 공부할 필요가 있다고 본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국제법이 뭔지도 몰랐던 시절 일본만 해도 문호를 개방하고 국제법을 공부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1910년 6월 14일 이승만은 각고의 노력 끝에 전시중립론이라는 논문으로 동양인 최초의 국제법 박사 학위를 받게 됩니다. 이 논문은 프리스턴 대학 출판부에서 발간한 만큼 학계의 뜨거운 관심을 끌게 되는데요. 이승만의 비상함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비보가 들려옵니다. 나라를 살리기 위하여 국제법 박사 학위까지 받았건만 그해 8월 29일 한일 합병으로 대한제국이 일본에게 완전히 넘어가고 맙니다. 이 소식을 접한 그는 사흘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통곡합니다. 부친과 헤어져 미국으로 올 때도 외아들 태산이 죽었을 때도 삼켰던 눈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승만은 다시 일어납니다. 그는 귀국하기로 결정했고 합병 4일 뒤인 9월 3일 고국을 향합니다. 이승만은 동양인 최초의 국제법 박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미국에서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가난하고 위험한 독립운동에 헌신하는 길을 선택합니다. 나라를 너무나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귀국 후 이승만은 한성 감옥 동지들이 이끌던 기독 청년회인 YMCA에 합류하여 청년들을 계몽해 나가는데요. 당시 청년들에게 이승만은 존경과 선망의 대상이었다고 합니다. 이승만은 청년들을 계몽하고자 하는 열정으로 뜨거웠는데요. 강의 도중 이거 정말 굉장하지? 라는 말을 자주 하여
이 굉장 선생님이란 별명으로 불렸다는 재미있는 일화도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유일하게 남아있던 독립운동 세력인 기독교 지도자들을 견제하던 일본은 이들을 일망타진하는 계획을 세웁니다. 바로 105인 사건입니다. 이승만도 체포 대상이었지만 미국 선교사들의 보호로 체포되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잘 알려진 이승만을 제거하면 외교적 마찰이 일어날 것이라고 일본에게 경고했기 때문입니다. 배제학당에서부터 시작된 그들과의 인연은 한성 감옥에서도 일본에게서도 이승만을 지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선교사들의 도움으로 당장 체포될 위기는 모면했지만 불안한 상황은 계속됐습니다. 일본에게 이승만은 눈에 가시 같은 존재였기 때문에 언제 일본 순사가 들여닥쳐도 이상할 게 없었습니다. 결국 주변의 계속된 권유로 이승만은 두 번째 미국행을 선택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의도치 않은 타향살이가 또다시 시작됩니다. 다시 고생길이 시작된 것인데요. 그의 나이 37살 때의 일입니다. 첫 번째 미국행은 조국 독립의 부푼 꿈을 안고 떠났지만 두 번째 미국행은 좌절의 망명길이었습니다. 하지만 두 번 모두 나라를 위해서라는 점에서는 같았습니다. 이후 그는 하와이를 근거지 삼아 독립운동의 길을 모색해 나가는데요. 그가 선택한 길은 외교 노선이었습니다. 멀고도 험한 독립과 건국의 여정이 이제 겨우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배제학당, 한성감옥, 미국으로 이어지는 건국의 여정은 마치 한편의 장엄한 서사시를 보는 것 같습니다. 배제학당, 한성감옥에서 배운 자유와 민주, 그리고 국제사회에 대한 지식은 미국에서의 학업을 통하여 완성됩니다. 드디어 이승만이 백성들의 선각자로 설 수 있게 된 것인데요. 대부분의 백성이 노예로 비참하게 살았던 조선이었지만 백성들은 그것이 비참한 것인지조차 몰랐습니다. 그것이 체질화되어 당연한 것인 줄 알았던 것인데요. 청년 이승만은 개화와 계몽을 통하여 어둠 속에 놓인 백성들에게 빛을 비추고 자신들을 볼 수 있는 거울을 주길 원했습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노예의 결박을 풀고 국제사회로 나와 자유인으로서 당당히 살아가길 바랬던 것이죠. 현재 대한민국은 깊은 어둠 가운데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절망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이승만은 지금보다 더 깊은 절망도 이겨냈습니다. 어떤 고난과 장애물에도 건국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제2의 건국을 반드시 이뤄냅시다. 다음 행선지는 하와이인데요. 이곳에서 나라를 살릴 희망과 힌트를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너아라TV 역사가 보여의 김여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